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서울편입니다. 김학렬 지음 한빛 비치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현명한 투자가 안락한 삶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추천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공간을 깊이 있게 여행하는 좋은 방법. 서울 부동산 브리핑. 이제부터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수요시장이 열린다. 챕터 1. 마곡이 미래다. 강서구 이야기. 챕터 2. 서울의 동쪽을 지키는 자청룡 중랑구 이야기. 챕터 3. 대한민국 최고 명품 주거지로 새롭게 태어난 서초구 이야기. 챕터 4. 자연에 가장 가까운 강남권 강동구 이야기. 챕터 5. 원조 강남 영등포구 이야기. 챕터 6. 서울 부동산의 축소판 고금이 공존하는 성북구 이야기. 챕터 7.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 밀도를 보이는 노원구 이야기. 챕터 8. 젊음과 한강의 도시 마포구 이야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현명한 투자가 안락한 삶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제가 아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조선 해양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처가가 있는 군포시 삼본동의 아파트에 신혼차림을 차렸습니다. 대출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대기업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했고 당시 삼본동의 시세가 오르던 때여서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가 태어나자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마침 아이들의 외숙모, 그러니까 그분 아내 오빠의 처가 공인중개사로 일했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본 뒤에 일가가 모두 김포시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40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로 옮겼고 처가의 가족들도 주변 아파트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포시 그 동네는 2기 신도시에 속했고 도로가 뚫리면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시세 차익이 높은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였습니다. 일가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생활비는 크게 늘었습니다. 집의 덩치가 커지면서 살림의 덩치도 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느라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4년 만에 크게 손실을 본 채 집을 팔고 작은 평수의 전세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오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어선을 타며 근근히 집에 생활비를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서민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은 주택입니다. 또 대부분이 자산가치 높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가족이 머물 보금자리를 막연하는 동시에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합니다. 만약 매도한 뒤 손에 쥔 차익이 금리를 넘어선다면 이익을 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졌다 해도 그동안 가족이 안락하게 지낸 비용을 이자로 지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비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과 생활 수준을 맞추느라 무리하게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 지출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점점 팍팍해지고 이자를 내느라 대출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정이 더욱 악화되면 원하지 않던 시점에 땡처리를 하는 심정으로 주택을 매도하고 작은 평수로 옮기거나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다수의 가정과 가장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을 구할 때는 반드시 가격이 오를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가급적 차익을 얻어야 한다는 저의 지론은 결코 과한 욕망이 아닙니다. 집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자 노후를 기댈 유일한 희망입니다. 발품을 팔며 입지를 분석해서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구할 길이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면 언젠가 아프게 대가를 지불할지도 모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은 보다 안락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부입니다. 짧은 시간의 노력 이상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과 투기는 금물이지만 아예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역시 책임을 방기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부동산 거래는 거품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품은 점잖은 말로는 프리미엄 또는 미래 가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이나 의류에 고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진 실질적인 효용성 외에 그 브랜드에 담겨 있는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땅값과 건축비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의 장점과 환경의 가치를 함께 사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입지의 조건과 환경에 적절한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면밀히 알아보지 않은 채 과도하게 값을 치렀다면 실패한 투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투자는 부동산과 입지의 미래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선점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이고 여러분이 이 책을 펼친 이유입니다. 이 책은 2016년에 펴낸 저의 책 부자의 지도를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5년 사이에 달라진 정보와 사실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고 그동안 새롭게 발굴한 입지를 소개하고픈 마음이 간절했는데 좋은 기회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자의 지도를 읽은 분들이라도 그동안 변화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의미에서 일독을 권합니다. 앞선 책에서는 다루지 않은 서울의 강서구와 중랑구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이번에 처음 다룬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가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거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님들께 보다 많은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저의 욕심을 기꺼이 수용해 주신 한빛비치의 송병구 과장과 편집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학렬 드림. 추천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공간을 깊이 있게 여행하는 좋은 방법.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대할 때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아쉽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교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 진행된 주택시장의 상승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담은 책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책이 여전히 어디가 오를지 어떻게 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택은 주식과 달리 단순히 사고 파는 투자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도시는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과 자본, 그리고 사람의 삶이 어우러지며 만들어진 도시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안다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반죽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이 숨쉬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연히 찾아온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환골탈태한 지역도 수없이 찾아온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뒤늦게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지역도 모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그 가운데서도 서울과 수도권은 절박함과 욕망, 무질서와 냉정한 계획이 대립하면서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이 새롭게 등장하고 변화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은 대단히 넓고 미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자주 방문하는 곳에 대해서는 나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화의 결과는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기억과 이미지를 대입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때때로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때의 버블이라며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버블이 꺼지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뒤늦게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진즉에 그 지역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내다보는 일 역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누가 좀 차분하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좀처럼 그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김학렬 소장의 신간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는 이러한 답답함과 아쉬움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옆에 두고서 꺼내보고 싶은 친절하고 오래된 친구 같은 책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의 과거와 현재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형성된 오늘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친구가 곁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정감 있게 풀어나갑니다. 이 책은 차가운 투자 서적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넘치는 책입니다. 어느 지역을 사면 된다, 오른다가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아니라 강서구와 중랑구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까마득해 보이는 저 먼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에 대해서 공을 들여 하나하나 들려주는 글을 읽어가다 보면 김학렬 소장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같이 가보자고 힘을 주며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편 이 책은 잘 차려놓은 뷔페이기도 합니다.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지만 무엇을 먼저 얼마나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나만의 상을 차리는 뷔페와 같이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니 그걸 먹으라고 떠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셔도 만족할 것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셰프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만 편식하지 말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고 경험해볼 마음이 들도록 편안하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읽기보다는 가방과 자동차 한 귀퉁이에 놓고 계속 읽어보면 더욱 좋을 책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잘 모르는 동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펼쳐서 훑어보면 좋은 친절한 가이드북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내려 가는 동안 호기심과 궁금증이 커지게 하고 기어이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도록 만드는 김학렬 소장의 묘한 매력을 그대로 담아낸 책입니다. 여느 투자 서적과는 달리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다시 읽어도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도시와 부동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이 김학렬 소장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을 재미있게 둘러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영. 파트 1. 서울 부동산 브리핑. 이제부터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수요시장이 열린다. 2020년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최고가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아파트 1단지 32평형 1층이 44억 원에 거래되는 놀라운 실거래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반포주공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2016년에 입주를 시작한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 13층이 2020년 10월 36억 6천만 원에 거래되어 일반 아파트로는 평당 1억 원을 돌파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서울은 서초구뿐 아니라 지역 불문하고 25개구 모두에서 신규 아파트가 거래되기만 하면 실거래가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지역 신규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평당 8천만 원대입니다.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단순히 땅값 더하기 건축비를 반영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입지 프리미엄에 신규 대단지 아파트라는 상품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치입니다. 상품성에 대한 가치, 즉 질을 추구하는 수요에 사회적으로 인정한 가치가 반영된 것이죠. 양적인 수요를 중시하던 시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공급만 하면 분양이 잘 되었고 기존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8년을 전후해 불어닥친 금융위기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재정비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부동산 시세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2020년 12월 기준 평균 시세는 평당 5,800만 원대입니다. 강남구의 최고가 아파트는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이며 2020년 10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7평형이 35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시세는 서초구보다 높지만 개별동으로 범위를 좁히면 신규 아파트가 더 많은 서초구 반포동이 가장 높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가 아파트 그룹을 형성합니다. 강남 3개구 가운데 현재 최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초구입니다. 왜 서초구가 강남구나 송파구보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많을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희망하는 질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력을 갖춘 아파트가 가장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단지로 평가받던 압구정동은 이미 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단계에 와 있는 압구정동은 입지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높지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상품성 면에서 서초구 반포동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1976년 입주가 시작된 이래 약 40년간 아성을 구축했던 압구정동도 지금은 반포동을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은 재건축을 통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아파트 상품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서초구처럼 시세가 크게 오르는 그래프를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승인 단계까지 가야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유추해서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입지 좋은 지역에 상품성 높은 아파트가 입주하지 않았다면 평당 1억 원이라는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포동의 신규 아파트들이 어떤 상품을 갖추었기에 이 가격대가 형성되었을까요? 먼저 교통과 교육, 상권, 환경 등의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아파트 단지라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1군 브랜드로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단지 조경과 한 세대당 2대 전후로 제공되는 주차 공간, 주부들의 생활 동선을 고려한 평면 구성, 차별화된 세대 내외의 옵션 상품들, 단지 내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 등을 갖춘 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예전의 아파트가 제공하지 않았던 상품적 요소를 갖춘 신규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품성 높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가는 물론 임차도 꺼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는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반포 주공 1단지 31평형의 전세가 4억 원인 반면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의 전세가는 15억 원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주택 환경을 누리고 싶어하는 주거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서울은 물리적으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택지 개발 사업이었던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권을 생활 기반으로 희망하는 양적 수요는 경기, 인천에서 충족시켜 나갈 것이고 서울은 질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대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택지 개발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담당하고 서울은 기존 주택들의 상품성을 높이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서초구를 필두로 강동, 노원구는 재건축을 통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아파트들이 입주하거나 개발되고 있으며 영등포, 마포, 성북구는 재개발 위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한 상품으로 보이지만 결국 질적으로 수준 높은 상품이 공급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때문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트렌드 변화와 거기에 따른 진행 과정을 꼼꼼히 지켜봐야 합니다. 서초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을 벤치마킹할 것이고 경기, 인천의 주요 지역들도 유사한 개발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서울의 주택 트렌드 세계로 함께 출발합시다. 챕터 1. 마곡이 미래다. 강서구 이야기. 양천에서 김포로, 또 다시 강서로. 강서구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이 지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지역의 첫 주인은 2000년 전의 마한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국시대에 이르러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가 지금의 인천과 마한 지역에 미추홀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비류와 함께 내려온 온조의 백제에 미추홀이 통합됩니다. 이때부터 이 일대는 제차파이, 즉 구멍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구려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사용하던 제차파이라는 지명은 신라 점령 이후 공함으로 바뀌었고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양천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밝은 빛이 쏟아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조선시대에는 양천현이라는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양천군은 김포군으로 평합되었고 광복 이후 1963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서울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서울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1977년 영등포구에서 분리되면서 강서구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1985년 이후 14개의 목동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 행정구역이 비대해지자 1988년 목동, 신정동, 신월동 3개의 동을 떼어내어 양천구에 편입시킵니다. 그렇게 현재의 강서구 지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강서구의 지역적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부터 양천현이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주변 지역에 통합되고 분리되는 과정을 겪으며 김포시와 영등포구의 지역 성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양천구에 알짜배기 입지를 내어준 뒤 위상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영등포구처럼 말이죠. 강서구도 한강변의 도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서울에는 한강과 접해 있으면서도 한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구에 속해 있을 때부터 한강변 입지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강서구 지역이 양천현이라고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있었는데 이름 자체에 천이 들어갈 정도로 한강은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소금 창고에 저장한 소금을 유통하는 경로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양천은 풍경이 뛰어난 지역 명소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경 산수화로 유명한 겸재 정선 선생이 바로 이 양천현에 현령을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장이나 군수 정도의 직급이지요. 정선 선생은 한강변에 있는 궁산 등을 배경으로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1994년 복원된 수학로에서 바라보는 한강 풍경은 정선의 그림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한강 건너 마포에서 보는 강서구 소학로의 경치도 참 좋지요. 그랬던 양천이 김포군이 되고 영등포구가 되면서 한강변의 도시가 아니라 내륙도심을 위한 부도심 지역으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한강변이라는 특성은 사라지고 주거지역의 성격만 부각되었지요. 강북 수요를 강남으로 분산시키듯이 항남 이남의 중심이었던 영등포구에서도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규모 주거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강서구에서는 화곡동에 처음 대형 주거지가 개발됩니다. 강서구에서 화곡동은 발산동, 든총동과 더불어 한강에 접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이 먼저 개발되면서 화곡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섰고 강서구 지역의 한강변이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내륙 지역으로 굳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1963년 이후의 일입니다. 1977년 강서구로 분구되면서 다시 이름에 강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이라는 개념을 지명에 넣고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했던 강남구와 강서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종로구 용산구의 확장 개념으로 개발한 강남구는 한강변이 중심이 되었고 영등포구의 확장 개념인 강서구는 화곡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 출발점이 오늘날의 차이를 만든 궁극적인 요인 중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강서의 향방은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강과 연계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화곡동과 발산동은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주택으로도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강서 권역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급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했는데요.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요와 지역 내의 고급 주거에 대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목동 아파트 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8년 14개의 목동 아파트 단지가 탄생했고 이 고급 주거 지역을 양천구로 분리해 주게 되죠. 강서의 원래 이름인 양천을 목동 아파트 단지에 헌정하게 된 셈입니다.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양천구는 강서구가 넘보기 힘든 위상을 갖게 되었죠. 현 시점에서 강서구와 양천구 사이의 패권은 양천구가 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강남만큼 뜨거운 강서, 양천 학군. 강서구와 양천구의 위상 차이는 교육 환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7학군으로 같은 교육청 관할하에 있지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양천구보다 강서구의 교육 환경은 훨씬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금도 화곡동과 발산동에는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학원가도 오목교역을 중심으로 목동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의 위상도 양천구 쪽이 더 높아졌습니다. 7학군 최고의 인기 중학교인 목일중학교, 신목중학교가 양천구에 있고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이 보낸다는 강서고등학교도 양천구에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정고등학교와 진명여자고등학교도 양천구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입지 프리미엄 중 하나가 교육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양천구보다 조금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교육 환경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1, 2년 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인적 투자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결국 양천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서구 주민들보다 앞섰음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양천구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서구에도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호재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9호선 개통과 마곡지구 개발입니다. 강서구를 이전하는 완전 다른 신세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9호선과 마곡동. 강서구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낮은 지역 중 한 곳이었고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1996년 5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전철 구경도 못하던 곳이었죠. 게다가 5호선은 강서구보다는 양천구를 위한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을 이용하는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았고 실제로 목동 아파트들 현재의 시세까지 끌어올려준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교통 요소였습니다. 물론 5호선이 개통하면서 화곡동과 발산동의 시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이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곡동이나 발산동보다는 목동이 여전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기반시설과 단지의 쾌적함이 훨씬 더 좋았고 서울 중심까지의 접근성도 더 좋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2009년에 개통한 9호선은 완전히 강서구만을 위한 노선입니다. 9호선은 강서구와 타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더군다나 5호선도 못한 강남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세권의 실질적인 의미는 강남으로 접근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있거든요. 9호선 개통으로 강서구는 급행을 이용할 시 30분 내에 강남권을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강남 접근성 30분이라는 조건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발생시킵니다. 최근 몇 년간 강서구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는 데에는 마곡지구 개발의 영향도 있겠지만 9호선 개통으로 교통 편리성이 개선된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마곡지구 개발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새로운 동력으로 추가됩니다. 양천구에 비해 존재감마저 미미했던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뒤 서울 지역 주택시장에 커다란 깃발을 휘날리게 된 것이죠. 마곡지구는 서울에서 제일 유일하게 업무지구 위주로 건설한 최첨단 신도시입니다. 구로구나 금천구처럼 공장형 기업들이 들어선 게 아니라 대기업 위주, 그것도 첨단 연구소 위주의 기업들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기업체들이 입주하자 대규모 주거시설도 개발되었고 대형 상업시설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인 이대병원도 신설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시설을 갖춘 명품 도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선호하고 선망하는 시설들이 더 들어온다 해도 강남만큼의 위상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처럼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그리고 주변에서 동경할 만한 새로운 명품 도시가 비강남권에도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마곡지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기업체들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이는데 5년 후 강서구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양천구에 가려 타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강천구의 태생적인 매력들이 한꺼번에 부각될 것입니다. 강서구에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부터 강서구 동네들의 매력을 발견하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